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죠. 퇴근길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도블록 위로 떨어진 빗방울들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며 가로등 불빛을 반사시키고 있었어요. 습한 공기 속에서 차량 배기가스와 빗물 냄새가 섞여 서울 특유의 저녁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비 때문에 평소보다 택시 잡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우산을 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간격을 유지하며 서 있었고, 가끔 강한 바람이 불면 빗방울이 옆으로 날려와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곤 했습니다. 그 줄 맨 뒤쪽에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작은 검정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키는 160cm 정도였고 어깨 길이로 짧게 자른 머리가 단정했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발끝은 자연스럽게 11시 1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군인다운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코트 아래로 보이는 검정 바지와 깔끔한 구두, 그리고 은색 시계 하나만 차고 있는 손목이 그녀의 절제된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서 있었는데 비가 그리 세지 않아서 코트 모자를 살짝 올려 쓰고 있을 뿐이었어요. 박미경, 52살.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아줌마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육사단장이었어요. 국내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이기도 했죠. 25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남성 위주의 군대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거쳐 단련된 정신력과 체력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뛰어났어요. 평소 부하들 사이에서는 침묵의 장군이라고 불렸는데 말은 적지만 한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성격 때문이었죠. 오늘은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어머니 병문안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상경했다가 이제 철원에 있는 부대로 복귀하려던 참이었어요. 어머니는 70이 넘으신 나이에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바쁜 업무 중에도 틈을 내어 문안을 드리러 온 거였죠. 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드시고 간병인분께 인사를 드린 후 나온 길이었어요. 동서울 터미널까지 가서 고속버스를 타야 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공용 차량이나 헬기를 이용했겠지만 사적인 일로 올라온 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던 거예요. 가끔은 일반 시민들과 같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미경은 줄을 지키며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인 습관이었죠. 다른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계를 보며 버스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지막 버스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했지만 비 때문에 교통이 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내일 아침 부대에서 있을 작전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거칠게 어깨를 밀치며 줄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덩치가 제법 큰 체격에 키도 180cm는 넘어 보였어요. 팔뚝에는 짙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용과 호랑이가 얽혀 있는 듯한 모양이었죠. 목 뒤쪽으로도 무언가 새겨진 게 보였고 손등에도 작은 문신들이 있었어요.
검정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빛도 흐릿했어요.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리는 게 꽤 마신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는 계속 욕설이 섞인 말들이 중얼거리며 나오고 있었죠. 아줌마, 뒤에 줄 서야지. 남자가 박미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 말이야,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그냥 밀고 탔어.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지? 아줌마들도 당당하고 말이야. 근데 줄은 줄이잖아. 백도철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48살로 서울 남부 지역의 한 폭력 조직에서 간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구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원이었는데 오늘도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죠. 평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걸 좋아했고 특히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조직에서도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했고 한번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피하곤 했어요. 오늘도 후배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며 술을 마셨는데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가려던 참이었죠. 말끝마다 조롱을 섞어가며 박미경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백도철의 위협적인 분위기와 문신, 그리고 술 취한 행동 때문이었죠. 다들 시선만 슬쩍 돌릴 뿐이었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요즘 여자들 겁도 없네 백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박미경의 뺨을 툭툭 건드리며 농담 섞인 위협을 가했어요. 혹시 군인이라도 되셔? 사단장님 어머님께 경례. 하하. 아니면 경찰? 형사님? 박미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죠.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 깊은 물살이 움트는 것처럼 말이에요. 25년간의 군 생활에서 익힌 침착함과 절제력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도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조금씩 가방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백도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빗소리도, 차량 소음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멀어져 갔죠.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25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정신력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백도철은 박미경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더욱 거칠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뭐야, 째려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나? 그는 박미경의 어깨를 다시 한번 밀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백도철이라고 해. 구로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 알겠어? 박미경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익숙하게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군사 전용 암호 신호였죠. 화면에 간단한 메시지가 타이핑되기 시작했어요. 박미경 소장, 서울역 택시 승강장, 비상시원 대응 요청, 상황 위험도 중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박미경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전송되는 순간 철원에 있는 제6사단 헌병대와 동서울 헌병기동대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상황이야? 철원 헌병대 당직실에서 김상훈 중위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장님 신호잖아. 서울요? 동시에 동서울 헌병기동대에서도 같은 신호를 수신했죠. 소장님이 위험하다고 박종원 소령이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변 시민들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몇몇은 이미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였죠. 저 아저씨 완전 취했네. 저 아줌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혹시 싸움 나는 거 아냐? 하는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백도철은 박미경이 휴대폰을 만지는 걸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경찰 신고하는 거야? 이런 걸로 그는 박미경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 경찰도 내 얼굴 다 알아. 바로 그 순간 박미경이 움직였습니다. 백도철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뻗은 손을 정확히 잡아채더니 반대편으로 비틀어 버렸어요. 마치 태극권의 부드러운 동작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도철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이 아줌마가. 백도철이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의 주먹을 피했어요. 동시에 오른쪽 팔꿈치로 백도철의 옆구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백도철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젖은 보도블록 위로 넘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머, 저 아줌마 뭐야? 하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잘했다 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박미경은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백도철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더욱 화를 냈어요. 이 미친 아줌마가 너 죽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접이식 칼이었어요. 빗물에 젖은 칼날이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위험하게 번뜩였죠. 다들 뒤로 빠져. 백도철이 칼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주변 사람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택시 기사들도 상황을 보고 차를 돌려 멀리 가버렸습니다. 박미경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칼을 든 백도철을 바라보며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위험합니다. 그 칼을 내려놓으세요. 처음으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 너가 나한테 명령해? 백도철이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너 정말 죽고 싶나 봐. 그 순간 박미경의 오른발이 정확하게 회전했습니다. 마치 댄스를 추는 것처럼 우아했지만 그 발끝이 백도철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어요. 칼이 딸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백도철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주변이 잠시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아줌마가 칼을 든 깡패를 단숨에 제압했다니 말이죠. 백도철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보며 잠시 망연자실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평범한 아줌마 하나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런 젠장. 그는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술 때문에 비틀거리면서도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백도철이 다시 움직이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왜 그래?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몇몇은 이미 119에 신고를 한 상태였지만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박미경은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백도철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사훈련으로 몸에 밴 경계심이 작동하고 있었죠.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 이름이 뭐야? 백도철이 박미경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나 백도철이 이렇게 당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너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박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어요. 신호를 보낸 지 벌써 10분이 지났더군요. 헌병대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백도철은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20대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그 여성은 겁에 질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 백도철이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리 와. 어머.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했지만 백도철이 더 빨랐어요. 그는 여성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어 그녀의 목 근처에 갖다 댔어요. 다들 뒤로 안 빠지면 이 사람 다친다. 백도철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장난 아냐. 진짜야. 여성은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비였는데 이제는 인질극으로 번진 거였죠. 저기요, 진정하세요. 그 사람 놔주세요.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박미경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위협은 참을 수 있었지만 무고한 시민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달랐어요.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사람을 놔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백도철이 칼을 여성의 목에 더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너가 그냥 얌전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여성은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박미경은 시민들을 뒤로 물리고 조용히 백도철과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인질의 안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훈련에서 배운 인질구조 작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백도철이 소리쳤어요. 한 발이라도 더 오면 진짜 찌른다. 그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쁜 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였죠. 바로 그때 백도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님이에요? 지금 좀 바빠요. 전화 너머에서 후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백도철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희들 다 올라와. 서울역 택시 승강장으로. 그는 전화를 끊고 박미경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누구랑 붙은 줄 아냐? 30분 안에 내 사람들이 여기 꽉 찬다. 그러면서 다시 휴대폰을 꺼내 메신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전원 출동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알아서 뒤로 빠지라고. 안 그러면 오늘 여기 난리 난다. 박미경은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급한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인질 보호작전 개시, D급 전술 대응조 편성, 병력 증파, 장갑 차량 포함.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만큼 대응 수준도 높여야 했습니다. 헌병대에서는 박미경의 두 번째 신호를 받고 비상이 걸렸어요. 이건 진짜 큰일이다. 소장님이 디금 요청을 하신다고? 모든 가용 병력이 서울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의 합동작전도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현장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백도철은 자신의 조직원들이 오고 있다는 확신에 더욱 거만해졌고, 박미경은 인질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서울역 주변은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가고 있었습니다. 백도철의 전화가 끝나자 그의 표정이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구인지. 그는 인질로 잡은 여성의 팔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조직원들이 오고 있어. 40명 정도 될 거야. 여성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은 시민들을 뒤로 물리고 조용히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어요. 인질과 백도철 사이의 거리, 주변 지형, 탈출로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전 훈련에서 익힌 상황 판단 능력이 발휘되고 있었죠. 그 여성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해결하시죠. 닥쳐. 백도철이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얌전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에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였죠. 주변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멀리 피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계속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경찰 신고도 여러 건 들어간 상태였어요. 저 아저씨 완전 미쳤네. 저 아줌마는 대체 뭐지? 하는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박미경은 다시 군 암호망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인질 상황 지속. 상대방 조직원 다수 집결 예정. 민간인 대피 필요. 경찰 합동작전 요청.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있었어요. 철원 헌병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장님이 위험하다. 최대한 빨리 가야 해. 김상훈 중위가 말했어요. 하지만 서울역은 우리 관할이 아니잖아요. 다른 장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관할이고 뭐고 우리 소장님이야. 모든 헌병들이 동의했어요. 동서울 헌병기동대에서는 이미 출발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박종원 소령이 직접 지휘를 맡았어요. 소장님 신호다. 무조건 가야 해. 경찰과 합동작전 준비하고 장갑 차량도 대기시켜. 헌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현장에서 백도철은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응, 빨리 와.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두 다 와. 그는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나를 건드렸어. 제대로 혼내줘야 해. 박미경은 인질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여성은 극도의 공포 상태였지만 아직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다행히 칼에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백도철의 손이 떨리고 있어서 언제 실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내 이름은 박미경입니다. 박미경이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군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 백도철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진짜 군인이야? 하하. 그럼 더 재미있네. 그는 비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아줌마의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점점 많아지는 엔진 소리가 서울역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백도철의 조직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거였죠. 왔다. 백도철이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직원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백도철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누가 형님을 건드렸어요? 박미경은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다수 조직원 도착. 상황 급박. 즉시 투입 요청.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백도철이 박미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사람들이 다 왔어. 너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조직원들도 박미경을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10명, 15명, 20명.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더욱 멀리 피해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집단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박미경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인질이 있는 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몸의 중심을 낮춰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취했어요. 조직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녀에게는 25년간 쌓은 실력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박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여성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평화롭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철과 조직원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상황은 계속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서울역 광장 앞 도로에 비상등을 켠 검은 군용 차량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동서울 헌병기동대의 M형 헌병 수송 차량이었어요. 뒤이어 현장 제압조를 태운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차량에서 내린 헌병들은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방탄복에 헬멧 그리고 각종 제압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박종원 소령이 지휘차에서 내려 현장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 소장님 위치 확인됐습니다. 인질과 함께 포위된 상태고 상대방은 약 4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찰조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시민들은 갑자기 나타난 군용 차량들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야? 군인이야? 무슨 상황이야? 여기가 왜? 저 아줌마가 대체 누구길래?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백도철과 조직원들도 군용 차량들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진짜 군대야? 형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조직원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경찰은 상대해봤지만 군대는 처음이었거든요. 뭐가 무서워? 백도철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군인이 어쨌다고. 우리도 40명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져버린 거였죠. 박미경은 헌병대가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인질이 안전해질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그녀가 인질로 잡힌 여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종원 소령이 확성기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헌병대입니다.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어주세요.
저항하지 마시고 평화롭게 해결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이미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군대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조직원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닥쳐, 겁쟁이들아. 백도철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손 놓으면 죽는다. 끝까지 간다. 헌병들은 전문적인 포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제압조는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갔어요. 장교 통제팀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최적의 제압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헌병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질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합동훈련에서 익힌 경험이 이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었죠. 소장님, 박종원 소령이 무전기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박미경은 조용히 손목의 통신장치를 작동시켰어요. 상황 파악 완료. 인질 보호가 최우선. 제압 준비 완료 시 신호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백도철은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싼 헌병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조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어? 도망가려고? 몇몇 조직원들이 실제로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가 소리쳤어요. 형님, 이거 정말 위험해요. 군대가 나왔다고요. 한 조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일이 된 거예요? 다들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박미경은 인질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극도의 공포 상태였지만 아직까지는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백도철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병들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갈 곳도 없어진 상태였죠. 항복하세요. 더 이상 저항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박종원 소령이 다시 한번 항복을 권유했어요. 절대 안 돼. 백도철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끝까지 간다. 그는 칼을 인질의 목에 더 가까이 갖다 댔어요. 박미경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종원 소령이 수신호를 보내자 헌병들의 움직임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인질구조 전문팀이 각자의 위치를 잡았고 저격수들도 적절한 각도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인질로 잡힌 여성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신호하면 몸을 낮추세요. 여성은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어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박미경의 말을 이해한 거였죠. 백도철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 중 일부는 이미 슬금슬금 뒤로 빠지려고 하고 있었고 헌병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그가 조직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그냥 도망가요. 한 조직원이 말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조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거든요. 박미경은 백도철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점점 더 떨리고 있었고 눈빛도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였죠.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박종원 소령이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인지를 놓아주시고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헌병들의 제압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백도철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젠장.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어요. 다 이 여자 때문이야. 그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분노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미경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인지를 향해 아주 작은 손짓을 했어요. 여성이 그 신호를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는 타이밍에 맞춰서 말이죠. 박미경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박종원 소령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제압 훈련을 받은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박미경의 손이 백도철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왼쪽 어깨가 인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어요. 칼이 위험한 궤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백도철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헌병들의 제압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2명의 헌병이 백도철을 바닥에 눌러 제압했고 다른 헌병들은 주변 조직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전문적인 제압 기술로 상황을 통제해 나갔어요. 칼은 바닥으로 떨어져 발등 쪽으로 차여 나갔습니다. 위험한 무기가 제거되는 순간이었어요. 백도철은 바닥에 눌린 채 팔이 뒤로 꺾이며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아, 아파. 그가 소리쳤지만 헌병들의 제압은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인질로 잡혔던 여성은 박미경의 품에서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미경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극도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조직원들은 대부분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제압되었습니다. 헌병들의 전문적인 훈련과 장비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손들어, 엎드려 하는 명령에 따라 하나둘씩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조직원들은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포위망이 완성된 상태라 소용없었어요. 헌병들의 추격조가 재빠르게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모든 조직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검거되었어요. 박종원 소령이 박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미경이 대답했습니다. 현장에는 응급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질로 잡혔던 여성을 먼저 검진하고 다른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경찰도 뒤늦게 도착해서 후속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경찰관이 물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였어요. 헌병대와 경찰 간의 협조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아줌마가 진짜 군인이었구나. 대단하다. 정말 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이윽고 도착한 조직원들은
모두 4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주변에 배치된 헌병들의 무장 해제 및 검문 검색 작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백도철의 신호를 받고 달려온 조직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군용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검문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뭐야? 왜 군인이 여기 있어? 첫 번째로 도착한 조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헌병들은 전문적인 검문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수상한 인물들을 즉시 식별해내고 있었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가방 검사 협조해 주세요. 조직원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하나둘씩 검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헌병들의 포위망은 이미 서울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멈춰. 더 이상 움직이지 마. 추격조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불신 검문 과정에서 불법 흉기들이 대거 발견되었어요. 접이식 칼, 쇠파이프, 너클, 그리고 일부에게서는 마약성 약물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헌병들이 압수품들을 정리하며 놀라워했어요. 평범한 시비에서 시작된 일이 조직 폭력 사건으로 확대된 거였죠. 박종원 소령이 현장 상황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총 43명 연행. 주요 혐의는 무기 불법 소지, 군 간부 위협, 시민 인질, 공공장소 위협 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조직원들 중 일부는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형님 전화 받고 온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불법 무기를 소지한 채로 집단으로 몰려온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게다가 군 간부를 위협한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백도철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그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국군의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거였죠. 군사경찰 발표가 언론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 서울역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으로 총 43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무기류 불법 소지, 국군 간부 위협, 일반 시민 인질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조폭들이 군인 건드렸다가 전부 잡혔대. 저 아줌마가 진짜 사단장이었다니 하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박미경은 현장 정리가 끝나가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은 것이 가장 다행이었어요. 인질로 잡혔던 여성도 정신적 충격은 있었지만 신체적으로는 무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헌병들의 후속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물 수집, 진술서 작성,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소장님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종원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경찰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조직 폭력은 오랜만이네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전원 검거된 건 처음 봐요. 헌병대의 신속한 대응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조직원들은 모두 호송차에 실려 관련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백도철은 특히 중한 혐의로 분류되어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국군 간부에 대한 폭행과 위협, 그리고
인질극까지 벌인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였거든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긴급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정체가 국군 사단장으로 밝혀지면서 조직 폭력배들이 전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저녁 뉴스를 통해 전국에 전해졌어요. 박미경은 조용히 현장을 정리하며 부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헌병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장을 지켜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말이죠. 사건 현장은 이제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택시 승강장도 다시 정상 운영이 시작되었고 시민들도 하나둘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진짜 정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다음 날 철원 제6사단 작전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박미경은 어제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기 위해 참모들을 불러 모았어요.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영관급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박미경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역 사건 관련 최종 보고 받겠습니다. 박미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종원 소령이 일어서서 상세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총 43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백도철을 포함한 핵심 인물 5명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상자는? 박미경이 물었어요. 그녀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민간인 여성은 정신적 충격 외에는 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모두 무사했고요. 우리 쪽 인원도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박종원 소령의 답변에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민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제일 다행입니다. 박미경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군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거든요. 김상훈 중위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셨다고 들었는데 다른 장교들도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박미경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러서면 그 뒤에 있는 시민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군인이 물러서는 순간 그 뒤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에요. 참모장인 이준호 대령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언론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시민들은 군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과잉 대응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과잉 대응이라. 박미경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질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주저할 여유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미경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원의 산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보였어요. 어제의 소란스러운 상황과는 대조적인 고요함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경은 다시 서울로 외출길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 병문안이 목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소식을 뉴스로 들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미경아,
괜찮은 거니? 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괜찮습니다. 박미경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 아주 위험했더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병문안을 마치고 나서 박미경은 다시 택시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시내 택시였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박미경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그분 맞으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박미경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신가요? 맞네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조폭들 싹 다 끌려갔다던데. 시민분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박미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계속 감탄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도 그날 뉴스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택시가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박미경은 요금을 지불하며 기사님께 인사했어요. 안전운전하세요. 네, 소장님도 조심해서 가세요. 기사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철원행 버스를 기다리며 박미경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으며 박미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힘이란 소리 지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박미경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한 결단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